뒷골목은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쥐들이 통수를 쳐 내장을 뽑아가거나 손가락의 조직과 해결사들이 맞붙기도 합니다. 자견당과 츠바이 의뢰를 제외한다면 치안도 없어 시체와 쓰레기가 즐비하겠죠. 이런 행정 처리도 없고 법도 없는 공간을 깨끗하게 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부죠. 청소부는 뒷골목과 외곽에서 활동합니다. 시체와 쓰레기, 불법 건축물 또한 처리하는 일종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들은 주로 매일 새벽 3시 13분부터 80분간 지속되는 뒷골목의 밤에 활동하죠. 이 시간 내에도 거주지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다니는 인간, 뒷골목의 쓰레기, 미어가 건축물 등을 녹이며 뒷골목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무작정 80분 내내 청소하는 것은 아닌데 기계 같은 외모와 다르게 20분간 청소 후엔 꼭 10분간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즉 총 3번을 청소하는 셈이죠. 이 청소에서 저항을 하려면 최소 3등급 해결사는 되어야 하는데요. 물론 자격증으로 올라간 기술 해결사는 빼고요. 사실 3등급 해결사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청소부는 단일 개체가 아닙니다. 일종의 군체 마냥 몰려다니며 그것들의 모습을 마치 파도처럼 표현하기도 하죠. 게다가 이 개체들 하나하나가 또 약하지만도 않습니다. 전작에서는 이 작은 군체 하나가 도시악몽 난이도로 있었으니까 말이죠. 즉 3등급 이상의 해결사도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 청소부의 한 끼 식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부들은 자신만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며 개체 하나하나당 이름도 존재합니다. 숫자로 표기되는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평범한 사람들 귀에는 받아 적기도 힘든 이상한 소음으로 들리죠. 생긴 것과 다르게 전작에서 나온 대화로 유추를 하자면 의외로 예의가 바릅니다. 동족들을 이웃 혹은 가족이라 부르며 우애 또한 깊습니다. 피에 미친 괴물이라는 이미지는 허구일 뿐이며 이들은 그냥 자기가 받은 할 일을 할 뿐이죠. 어머니라는 최상위 개체가 규칙을 만들고 아이들을 통솔 하기도 합니다. 청소부들은 어머니가 만든 규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일탈 또한 하지 않습니다. 만일 성격이 손가락스러웠다면 대낮에도 우르르 몰려와 청소를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놀랍게도 청소부의 뒷배는 머리입니다. 뒷골목의 밤에 일어난 일을 녹취 혹은 조사하는 행위가 머리에 금기라는 것을 생각하면 알기 쉽죠. 게다가 머리가 가진 특이점으로 만들어진 액체 인간들이 청소부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는 머리가 시킨 청소 업무를 주로 진행합니다. 가리온이 구 H사를 터뜨린 후 청소를 요청하기도 했죠. 딱히 명령이 없다면 뒷골목의 밤에만 활동을 하며 그 활동도 사실 자신들을 유지하는 연료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이들의 내부는 중요 장기 및 골격만 존재하는 액체 형태이기 때문이죠. 이들의 학살은 아이러니하게 존속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며 뒷골목의 밤 이후 혹은 전에 활동하지 않는 것은 의외로 청소부들의 어머니의 생각인 듯 보입니다. 즉 생각 외로 80분 동안만 생존 활동을 하는 셈이죠. 청소부도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금기 때문에 뒷골목의 밤 때 원한살인 혹은 정적을 제거하기도 하며 기절한 상태로 밖으로 내던지거나 악용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증거인멸로 쓰기도 하죠. 그때는 청소부가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말이죠. 그래놓곤 청소부를 향해 악마화시키는 게 도시 평균 이야기입니다. 전작에서는 청소부 한 개체가 이런 점을 억울해하기도 했죠. 사실 가장 무서운 건 도시 사람들일 텐데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혈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은 세계관에는 크게 세 갈래로 괴생물체가 정해지는데요. 환상체, 괴물, 뒤틀림으로 정해집니다. 혈귀는 이 중에서 괴물, 그리고 뒤틀림으로 분류가 되는 듯 보입니다. 태초의 혈귀가 만든 정통 혈귀, 그리고 뒤틀림에서 나온 신생 혈귀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정통 혈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생 혈귀는 정보가 거진 없거든요. 태초의 혈귀를 제외하고는 이 설정을 따라갑니다. 일단 혈귀가 된다면 기존의 가족 개념에서 새로운 개념이 추가됩니다. 자신을 혈귀로 만든 자는 직계의 부모님이 되며 윗세대는 조부모가 되는 셈이죠. 이 특성 때문에 하위 혈귀는 상위 혈귀를 공격하는 것을 매우 꺼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패는 것과 같은 기분이 나니까요. 애초에 못 이기기도 하지만요. 다른 특징으론 혈귀는 최대 2명의 권속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이상은 만들지
보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이는 작중 밸런스를 지키려고 한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 권속 혈귀만 해도 최소 도시 악몽에 버금가는 괴랄한 스펙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데요. 한계가 없다면 푸문이 흡혈귀 장르로 넘어갔을 겁니다. 또한 피 공급이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거진 영생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물리적으로 죽지만 않는다면 절대로 죽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젊은 외모도 영원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약점도 존재하는데요. 물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육체에 닿는다고 크게 데미지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그냥 엄청난 공포감이 느껴지는 듯 보입니다. 아나운서로 알려진 것은 2권속, 3권속 같은 상위 권속도 물을 굉장히 꺼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엄청난 정신력이 있다면 견딜 수는 있다고 합니다. 또한 햇빛과 강한 빛에 약합니다. 다만 물과 다르게 가벼운 공포감이 아닌 갈증을 매우 가속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혈귀의 문제이며 인간이 혈귀를 적대화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가벼운 식량의 문제가 아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살아있는 인간의 피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삶의 의지, 존재가치 등등을 전혀 못 느끼게 되며 결론적으로는 몸이 노쇠하여 약해지며 통증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쇠약해지며 심하면 직속 권속에 혈귀를 폐륜하는 등 완전히 미쳐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은 오로지 살아있는 사람의 피를 섭취하는 것인데 혈귀가 인간에게 직접 피를 뺏게 된다면 해당 인간은 피 주머니라는 일종의 굴 같은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즉, 이 행위를 인간이 목격하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다만 완전히 해소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다면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혈액팩을 먹거나 대체 혈액식품을 먹는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건 목말라 죽겠다는 사람한테 지코를 건네주는 셈인데 맛은 둘째치고 갈증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덕분에 욕망이 더더욱 쌓이게 되고 최후는 살아있는 인간의 피를 찾게 되는 셈이죠. 혈귀에게 피를 뺏기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건 결국 피주머니로 변합니다. 이 피주머니는 자신의 의지는 하나 없는 혈귀의 꼭두각시인데 아무리 정신력이 강해도 말 몇 마디만 할 수 있을 뿐 자신의 움직임과 행동을 제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혈귀가 따로 피를 주입해주지 않는다면 혈귀와 다르게 갈증을 느끼다 죽게 됩니다. 지금까지 혈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후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도시 전 구역에서 크게 활동을 하며 뒷골목에 깊게 뿌리가 펼쳐져 있는 거대 조직입니다. 일반 뒷골목에서 통행세를 걷거나 개 박살난 둥지의 시민들에게 보호세를 걷는 등 현실의 야쿠자와 비슷하지만 치안이 개판인 도시 세계관이기 때문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엄지 가입 전에도 원체 거대한 조직이었으며 지금의 야쿠자의 모습과 다르게 예전에는 검술에 매진하는 검사들의 연합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엄지에 가입하면서 카르텔 같은 녀석들과 엮이다 보니 조직의 색도 바뀔 뿐만 아니라 그 꼰대 같은 엄지의 산하가 되면서 많은 조직원들이 떠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흑운에는 아마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식 장비로는 흑운도를 사용합니다. 이는 구름 공방에서 납품받으며 칼등 부분에 흑운의 특유의 구름 모양이 각인되어 있어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대의 출혈을 보다 효과적으로 일으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급에 따라 공방 무기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한 검은 구름 형태를 가진 강화 문신을 주로 하는데요. 품은 세계관에서 흔히 쓰는 강화 문신으로 보이나 조직에 속해 있다는 표시 겸 협박용으로 쓰는 듯 보입니다. 구름 문신을 가리지 않고 노출하는 게 보통인 듯 보입니다. 특히 여자 조직원의 경우 좀 더 심한 느낌이죠. 흑운의 계급은 4종류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조장, 부조장, 보좌, 와카슈가 있으며 해당 조직의 인물과 역할을 같이 풀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장은 흑운의 두목이며 부조장들을 통솔하는 자입니다. 흑운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오르에서 누오브를 뺏긴 책임으로 손목이 하나 잘려나가 전투력이 현재는 과거보다 약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동부 10검에 들기도 한 굉장히 강한 캐릭터로 보입니다. 조직원들이 동경할 정도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부조장은 흑운회의 중간 관리직이며 조장이 관리할 수 없는 일부 지역을 맡아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조장에 오를 경우 계승식을 할 정도로
조직에서는 나름 중역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전투력 또한 어중간한 해결사는 빌빌 기어야 할 정도로 강력한 인물들이 배치되는 듯 보입니다. 다만 자만심도 큰 역할들인지 1급 해결사 베스파 앞에서 깝치다가 머리통이 날아가 버린 유리라는 부조장도 있는 것으로 보아 나름 자주 교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좌는 딱히 캐릭터 언급은 없지만 부조장의 오른팔 같은 느낌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부조장 후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력 예측으로는 부조장과 비슷하거나 근소 아래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와카슈입니다. 일반 조직원이며 행동대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잡졸이죠. 현재는 엄지산하에서 활동하며 림버스 시점에서도 아직 건재한 조직입니다. 다만 작품 내내 초중반 샌드백 취급을 받아 좀 안쓰럽긴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